지금부터 하는 거는 미국의 그 대외 그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외 전략의 핵심이 애외주의라 그랬죠? 애외주의. 미국은 특별하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호돼야 되죠? 그리고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애외주의예요. 그래서 미국이 약할 때는 미국을 보호한다. 어떻게? 유럽과 고립돼서. 그래서 고립주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강할 때는 어떻게? 미국식 모델을 확장해야 된다. 그죠? 이게 이제 팽창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외주의가 처음에 고립주의에서 어떻게 제국주의로 발달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제국주의 동력이 어디서 나왔나, 그죠? 그래서 미국의 지도를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지도를 보면 대서양 넘어서는 유럽, 태평양 넘어서는 그 아시아죠. 그래서 미국은 이 태평양과 대서양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엄청난 대륙이지만 사실은 태평양, 대서양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대륙 국가가 아니라 해양 국가입니다.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해양 국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박건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한 이유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팽창이다. 또한 해양 국가라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도 넓은 대륙을 차지하고 있지만 태평양이나 대서양으로 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해양 국가라고 볼 수 없다. 미국 동부는 대서양에 접해 있고 서부는 태평양에 접해 있기 때문에 해양 국가이다. 미국은 해자에 둘러싸인 섬처럼 대서양과 태평양에 둘러싸여 있다. 미국을 둘러싼 대서양과 태평양이 방벽처럼 미국을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워싱턴 대통령이 고별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이 두 대양의 보호를 받으면서 발전하는 동안 유럽 대륙에선 동맹, 반동맹이 빈번하였다. 이러한 세력균형은 전쟁으로 비화되었지만 미국은 유럽의 세력균형 경쟁에 뛰어들 필요가 없었다. 네. 우리 세계 지도를 한번 봐야 되겠죠. 세계 지도를 보는데 이 세계 지도를 보려면 여러분 구글 어스 알죠? 이 구글 어스가 보기가 좋아요. 구글 어스 한번 봅시다. 이거를 구글 어스 어디냐 구글 어스 여기 있네. 세계지도를 불러쓰고 봐요. 여러분 저기 그 구글 어스 보이죠? 그래서 이거 보여요 구글 어스? 네, 보여요. 예. 이 지도를 봐야지 우리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구글 어스는 이게 자기 관점에서 지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미국 관점에서 지도를 보자는 거지. 어딨냐? 이게 미국이죠. 이게 미국이에요. 위에가 캐나다고, 여기 파나마 운하고 이게 미국이에요. 자, 양쪽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자,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가봅시다. 뭐가 있냐? 이렇게. 전부 다 바다밖에 없어요. 바다밖에.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일본하고 한국이 나오죠? 일본하고 한국. 미국을 쳐들어가려면 이 넓은 바다를 건너야 돼. 미국 쳐들어가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오른쪽에 보면 여기 또 바다가 없어. 아무것도. 그러다가 쭉 가면 여기 밑에는 아프리카고 위에가 이제 유럽이죠. 유럽. 이렇게 유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바다로. 이렇게 됐네. 이게 더 깔끔하게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봐봐. 여기 미국, 이쪽 봐봐. 와. 거의 지구의 반이 바다야.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을 침략하기 되게 어렵겠죠. 한참 가야 되죠. 그래서 하와이밖에 가서 침략을 못한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미국 침략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유럽 쪽으로는 대서양, 아시아 쪽으로는 태평양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바다의 보호. 그래서 여러분 해자가 뭔지 알죠?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가 미국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러면은 중국하고 소련, 러시아는 어떠나 보지. 중국 봅시다. 중국은 다 이렇게 위쪽으로는 어때요? 위쪽으로는 러시아한테 막혀있죠. 인도한테 막혀있죠. 버마에 막혀있죠. 태국에 막혀있죠. 그죠? 이 중국. 그죠? 여기 막혀있단 말이야. 여기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있고. 뚫려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 아시아 쪽만 뚫려있잖아요. 그런데 봐봐. 이 아시아에 한국 있지, 일본 있지, 필리핀 있지, 베트남 있지, 그리고 여기 뻥 뚫려 있잖아요. 오로지 여기 동중국해, 여기 대만까지 있네. 그래가지고 오로지 이 동중국해로만 나갈 수가 있어요. 미국은 대서양 태평양 광활해가 나갈 수가 있는데 중국은 바다로 진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좁아. 그 다음에 소련, 러시아는 더 심각하죠? 소련, 러시아 이렇게 봅시다. 이게 소련과 러시아인데 이 북극해는 못 나가는 거죠. 여기는 꽁꽁 얼어가지고 여기는 있으나 마나야. 그죠? 그래서 러시아 보니까 여기 오츠키 여기도 베링에 여기 얼죠. 그래서 여기 얼어. 블라디보스토크 거기 얼어요? 당연히 얼죠. 블라디보스토크만 안 얼어.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잖아요. 여기 이 위에는 다 온다고요.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잖아요.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가 너무 추우면 온대.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에 가로막혀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중국에 다 가로막혀 있고. 흑해가 있지만 지중해 흑해 같은 데는 지중해는 못 나가고 유럽 때문에 흑해가 있는데 흑해도 봐봐 이렇게 막힌 바다죠? 흑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막힌 바다잖아. 이거 봐. 막힌 바다. 지금 해자는 방어 얘기지 진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다 바다로 둘러싸이면은 오히려 더 배 타고 바로 가서 침략할 수 있으니까 방어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봐봐요. 이게 바다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방어의 측면과 공격의 측면. 그러니까 미국을 침략하려면 배를 통해서 미국을 침략하려면 이 대양을 건너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 대양을 건너야지만 미국을 침략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강력한 해군이 있어야 돼. 강력한 나라가 아니면 이 미국을 침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대양을 건너서.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만약에 강력한 해군이 있다면 미국은 이 바다로 진출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는 이 광활한 유럽에서 이 광활한 바다 태평양에서 이 광활한 바다를 건너서 미국의
침략할 정도의 강력한 해군이 없으면 일반적인 나라는 미국을 침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해군이라는 거는 사실은 미국을 침략할 정도로는 러시아나 중국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러시아, 중국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바다에 많이 막혀 있어서 이 해군을죠. 해군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해양 국가예요. 미국도 영토가 넓고 중국도 영토가 넓고 러시아가 영토는 없지만 미국은 이 해안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고 그래서 바다로 나갈 수 있고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아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게 여기 동중국해인데 현재 대한민국, 대만, 필리핀 이런들이 베트남 이렇게 막혀 있고 러시아는 더욱더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다에 접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서 쳐들어야 된다. 미국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을 해양 국가다. 이게 바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오준호 동지 혹시 이 할매기 있으면 해보세요.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바다를 방어에 유리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얘기는 진출에 유리한지 방어는 배 타고 가서 대포팡팡팡 쏘면서 보통 개항하게 되는 거라 가지고 그렇지 않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다가 강할 때 해군이 강할 때는 자기가 이제 나갈 수 있고 바깥으로 해군이 약할 때는 물론 이제 바다로 쳐들어올 수 있지만 바다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올 나라는 몇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 숫자로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인데 중국과 소련 과거 소련이었죠. 그 해군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이 해군을 발전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미국 역사에서 봅시다.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 대륙에서 일어난 거죠? 육주전이죠? 육군전쟁이죠? 육군전쟁. 그래서 이제 해군을 아직 약했죠? 그래서 해군전쟁을 했다 그랬죠? 해군전쟁. 해군전쟁은 누구라 했냐면 1812년 영국하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백악관이 불탔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부터 해군이 필요하겠구나 그래가지고 해군을 키우기 시작해서 루스벨트 대통령, 시오도르 루즈벨트예요. 1900년. 그죠? 이때 해군을 육성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스페인과 전쟁을 해서 스페인 해군을 격퇴시켰다 그랬어요. 바로 그래서 1900년 이때부터 미국이 이 대양 해군을 키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 해군을 근거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항공모함. 왜 항공모함이 중요하냐? 항공모함을 뭐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요. 그냥 비행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장. 이 비행장이 왜 활주로 왜 중요하냐면은 비행기는 이 전투기 오늘날 최신식 전투기라도 보통 아무리 최신식이라도 2,000km 그죠? 이 반경 2,000km가 그 작전 반경이에요. 2,000km. 그 다음에 폭격기 같은 경우는 5,000km. 최장은 8,000km도 있다고 그래요. 8,000km. 예. 근데 아까 봤죠?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려면 이 전투기는 완전 불가능하고 폭격기도 대부분 불가능해요.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려면. 그래서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과 전쟁을 하고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시아와 전쟁을 하면은 중간 기착지가 필요해요. 중간 비행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간 비행장.
그래서 이 중간 비행장이 없으면은 안 되겠죠. 배도 마찬가지죠. 배도 선박도 중간에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공급 기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는 중간에 하려면 항구가 필요하고 비행기는 중간에 비행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전에 선박, 함선이죠? 이 함선은 중간 기착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태평양을 걸려면 중간 기착지가 뭐예요? 당연히 하와이, 괌 이런 데죠? 이런 데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 와서는 일본 이런 데죠. 그래서 미국이 결국 이런 데를 다 점령을 한 겁니다. 미국이 처음에 일본을 개방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시아에 왔는데 아시아에 정착지가 필요했대요. 정박지. 그리고 미국의 배들은 포경선인데 포경선 아시아에서 고래를 잡는데 이 고래를 잡는 포경선이 보급 항구가 필요했답니다. 보급 항구. 그래서 일본을 개항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이러한 하와이나 괌이 있고 여러분 아까 그 사진에 지도에서 안 나타나는데 그 미국과 유럽 사이에 그 조그만 섬들이 있어요. 조그만 섬. 커다란 섬은 없어요. 이 조그만 섬. 지금 이런 섬은 다 미국이 점령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이죠. 아시아 사이의 조그만 섬, 뭐 하와이나 괌 같은 거죠. 다 이거 미국이 점령하고 있어요. 최근에 뉴스 여러분 들었죠?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려고 그러는데 장거리 폭격기가 날아가야 되는데 중간 비행장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이란에 폭격하려는데 영국 비행장을 쓴다는 거 아니야? 영국 비행장. 그죠? 그 영국이 가지고 있는 섬, 침략지. 그죠? 그걸 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도양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예요. 인도양의 섬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예요. 디에고 가르시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란의 미국에서 이란 본토까지 날아가면 엄청나게 날아가겠죠. 한 10,000km 이상 날아가는데, 이 가르시아가 중간이에요. 가르시아에서 이란까지는 6,00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6,000km. 그러니까 미국이 이 가르시아에 폭격기나 이런 거를 다 실어 나른 다음에 거기에서 이란을 공습할 수가 있는 거죠. 항공모함에도 배를 몇십 대 할 수 있지만 이란 정도를 대규모로 공격하려면 비행기가 몇백 대가 필요하겠죠. 이 가르시아. 그리고 이 가르시아의 장점이 뭐냐면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이 없대요. 그래서 이란이 중거리 미사일밖에 없어서 6,000km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없어서 이 가르시아에는 이란이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란 미사일이 닿지 않은 이 가르시아에 미국의 전력을 집결시켜가지고 거기서 공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항공모함이 바로 섬이야, 섬. 항공모함은 섬. 그래서 항공모함만 있으면 10,000km가 넘는 거리죠. 10,000km가 넘는 거리도 폭격할 수가 있어. 왜? 중간 기착지, 항공모함을 중간 기착지로 쓰면 되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전략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죠? 그래서 해군을 증강시킨 거고, 그래서 원거리, 멀리 가려면 중간 기착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중간 기착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생기고 나서는 말이 바뀌었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상공이죠, 상공. 그죠? 영공, 상공. 그죠? 다시 말해서 공군. 공군이 강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야.
근데 공군만 가지고 저 멀리 대륙을 건널 수가 없어. 그래서 비행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항공모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항공모함이 몇 대일까? 11대. 전부 핵추진 항공모함이에요.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항공모함. 군사적으로 미국 다음에 센 나라가 러시아죠. 러시아가 항공모함이 몇 대일까요? 박관영도 몇 대일 것 같아요, 러시아. 한 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몇 대야? 중국이 세 대가 지금 작전 중이고, 한 대를 만들고 있어요. 중요한 건 어때? 자, 그럼 이거 했는데, 중국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이 있을까, 없을까? 한 대도 없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은 핵추진 항공모함이 아니라 재래식 항공모함이야. 미국은 11대. 그러니까 어때요?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야. 그래서 미국은 바다도 지배하고, 공군, 하늘도 지배하고, 이렇게 미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지배하기 전에 결국 뭐를 지배했다? 바로 이 바다를 미국이 지배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창률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이 안 바뀌었는데요. 안 바뀌었어요? 네, 그렇구나. 됐어요? 네. 잠깐요. 이거요? 예. 미국의 건국자들은 미국이 세계 제1의 국가로 성장하려면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미국 영토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국은 건국 초기에 대서양의 13개 주에 국한되었으나 태평양 연안과 대서양 연안을 연결시키고자 노력해왔다.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구입하여 태평양에 접근하는 서부로 영토를 확장하여 왔다. 미국은 1848년 멕시코 전쟁을 통해 캘리포니아를 추가로 영토에 편입시켜 태평양에 도달하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미국은 1869년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3,000km에 이르는 대륙횡단철도를 완성하였다. 철도가 있기 전에 미국의 동부 연안에서 서부 연안에 가려면 사륜마차를 이용할 경우 6개월이 걸렸다. 배를 탈 경우 남미 대륙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3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철도가 건설되자 며칠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해상에서 대륙횡단철도와 유사한 교통혁명이 일어난 것은 파나마 운하를 건설한 것이다. 파나마 운하 때문에 남미 대륙을 우회할 필요가 없었다. 대륙횡단철도와 파나마 운하는 미국을 대륙국가와 해안국가로 완성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전체 대륙을 지배할 수 있는 운송로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자들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려면은,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려면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오른쪽, 왼쪽 동시로 가야 돼요? 당연히 동시로 가는 게 더 빠르겠죠. 양쪽으로 가는 게. 그 대서양과 태평양 양쪽으로 뻗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미국이 첫 번째 대서양과 태평양까지 미국 영토가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건국 초기에는 유럽에서 건너왔으니까 대서양 연안에 13개의 주가 있었는데 이것이 확장돼서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으로 다 확장해야 된다. 즉 서부 개척이 돼야 되는 거죠. 동부에서 서부 개척 이렇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내륙 팽창주의라고 그래요. 내륙 팽창주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제국주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커야 돼요. 미국 대륙 자체를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첫 번째 제국주의, 첫 번째 제국주의는 아메리카죠. 아메리카를 지배하는 것, 그죠? 그래서 뭐를 지배해? 바로
미국 아메리카니까 이 좌우로 확장하죠. 좌우로 확장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 사기도 하고 프랑스로부터 멕시코로부터 전쟁도 하고 결국은 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대서양과 태평양 양쪽으로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그죠? 샌프란시스코까지 도달한 거. 샌프란시스코 태평양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뉴욕은 대서양.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제 교통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마차를 타고 가면은 6개월이 걸렸대. 내가 보니까 미국 현재 비행기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데 몇 시간 걸린 줄 알아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비행기로? 한 6시간? 5시간, 6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뉴욕에서 아까 지도 봤지만 미국에서 제일 가까운 유럽이 런던이에요, 런던. 영국이에요. 미국 본토와 제일 가까운 데가 런던입니다. 그러면은 뉴욕에서 런던 가는 데는 몇 시간 걸릴까요? 6시간 반. 응? 빠르면 6시간, 5시간 반. 그러니까 1시간 차이밖에 안 나. 뉴욕에서 런던 가는 거하고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하고 1시간 차이밖에 안 나. 그 정도로 이게 동부와 서부는 멀리 떨어져요. 엄청난 그 거리죠. 우리 서울에서 5시간 날아가면 어디까지 가죠? 아니, 비행기로 5시간. 싱가포르도 지날 텐데. 싱가폴? 또 지나잖아. 뭐 인도 정도 가려나? 인도까지 못 가려나? 유럽이 11시간. 그렇죠. 그래서 마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6개월이 걸렸대요. 그런데 대륙 횡단 열차가 1869년에 완성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철도가 건설되자 계속 달리는 거죠? 철도는 24시간 달리겠죠, 당연히. 24시간 달리니까 며칠 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도니까. 그죠? 철도가 우리 1시간에 100km씩 달린다. 1시간에 100km면은 24시간, 기관사가 바꾸면 24시간 달리겠죠, 당연히. 하루에 2,400km네? 그죠? 만약에 1시간에 50km씩 다른다면 하루에 1,200km네? 뭐, 처음에 그 철도가 생겼을 때 빨리 못 달렸겠죠. 100km씩. 천천히 달려도 50km는 달렸죠. 그래서 50km씩 계속 달린다고 치면 하루에 1,200km 달리네. 그럼 3,000km니까 3일이면 충분히 좀 쉬었다 간다 하더라도 4일이면은 가는 거예요. 6개월이 걸렸던 거를 4일 만에 가니까 엄청난 교통혁명이죠.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물건을 운송한다. 그죠? 뭐 마차로 운송하는 거는 뭐 엄청나게 힘들 거고 뭐 철도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철도보다 더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바로 선박이죠. 근데 여러분 미국 지도 알죠? 여기 미국 지도 보면은 파나마 운하가 없었으면 어때요? 저기 캐나다 쪽으로 가는 건 불가능해. 북극이 얼어가지고 저 남미로 가가지고 거의 남극 쪽으로 돌아가야 되죠? 엄청나게 돌아가야 돼요. 말도 못하게. 근데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면서 어때요? 거리를 반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동부 서부를 가는 게 한편으로는 철도 육성을 하고 한편으로는 파나마로 가게 되면서 동부와 서부가 연결되는 거예요. 파나마 운하를 누가 건설했다 했을까요? 파나마 운하 건설. 미국 제국주의 아버지. 아까
스페인 전쟁도 하고 해군을 키운 게 루스벨트라 그랬죠? 루스벨트. 그래서 루스벨트를 제국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을 만든 아버지. 프랑클린 루스벨트가 아니라 시어도 루스벨트. 그러면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때 루즈벨트가 그 전에 루즈벨트. 시어도 루스벨트. 헷갈려. 루스벨트가 두 명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해군도 키우고 스페인도 박살내고 파나마 운하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오늘날 이제 미국이 이제 드디어 유럽을 아시아를 갈 수 있게 됐죠. 아메리카, 그죠? 아메리카를 결국은 자기들이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바다를 통해서 유럽 대서양으로 가거나, 근데 여러분이 미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